네, 안녕하세요.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장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정 질문의 주제는 약 한 5가지 정도 좀 많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식품도시 익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익산의 숙박의 문제, 세 번째로는 익산 다이로움 카드의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다이로움 카드의 수수료 문제와 대안을 제시를 하는 방안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이로움 택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의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익산시는 현재 대표 산업과 도시의 대표 이미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산업과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식품 도시 관련인데요. 익산은 현재 보석과 섬유, 석재로 대표되었던 70년대, 80년대 근간 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이 대표 산업으로서 무엇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위치해 있는 국가기관들, 이 기관들이 식품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간이 마련되어 있는 식품산업을 우리 익산의 대표 산업으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익산이 500만 관광 도시를 목표로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500만 관광 도시를 가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체류를 해야 우리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의 우리 그 익산의 현황과 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제안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우리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 카드의 지속 가능한 방안입니다. 저는 다이로움이 그냥 지역 화폐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통합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이 플랫폼 안에서 다이로움 택시와 그다음에 다이로움 카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통합 플랫폼, 그리고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기부금들을 이 다이로움 플랫폼 안에 모아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제안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그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다이로움 카드 수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다이로움 카드를 통해서 많은 혜택들을 부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를 3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지원되는 수수료는 약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3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안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한 40억이나 50억 정도의 그 카드 수수료를 외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료 문제를 어떤 형태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제안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내용인데요. 다이로움 택시가 우리 익산시에서 올해부터 운용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대기업 플랫폼 택시가 진출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운용되고 있는 다이로움 택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제안까지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시장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질의보다는 제안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네, 먼저 그 식품 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사진은 NS 쿡페스트 2022년 10월 20일 날 익산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13번째인데요. 익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익산시와 NS 홈쇼핑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었고요. 함여름에 있는 그 하림 퍼스트 키친 일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연팀 100팀이 참가를 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 경연 대회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의 식품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NS 쿡페스트 익산에서 유치가 되었는데 NS 쿡페스트 개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S 쿡페스트는 우리 지역의 그 대표 기업인 하림의 계열사입니다. 제가 지난 임기 그 시작이 되자마자 바로 하림 회장님한테 달려가서 요청했던 것이 이겁니다. 이 행사가 지역에서 돼야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익산이 진정한 식품 도시가 될 수가 있다 해서 협의한 결과 또 하림 김홍규 회장님이 즉석에서 이렇게 회답을 해주셔서 19년부터 익산에서 개최되기로 했는데 첫 해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 동안 중단이 되다가 금년도에 현장에서 최초로 했는데 정말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우리조차도 놀랐고요. 거기에서 지금 익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도 성공했지만은 이 행사를 통해서 모든 식품 관련 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봤고, 내년도에는 이제 마음껏 인원 제한 없이 하겠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을 좀 하고 해서 규모를 축소했는데, 하여튼 규모 축소하지 않고 인원 오는 대로 최대한 풀로 가동을 해서 제대로 한번 이 행사를 키워보자 하는 것이 행사 후에 하림 그룹 측하고 저희 익산시 측하고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물어본 것은 이제 그 이 행사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그 NS 쿡페스트가 익산에서 개최되게 된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익산이 식품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에 선포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뭐 틀림없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보충드리면요, 이제 농산물 다음 단계가 가공이지 않습니까? 가공은 대표적인 것이 식품 음식이기 때문에 이건 그 우리 그 식품 클러스터하고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고, 지역하고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익산시만의 닭요리제를 별도로 했습니다. 닭요리 미식대전을 네. 익산시 대상 업체들 10개 팀이 참가를 해서 아주 거기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됐습니다. 좋은 네. 성과를 거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NS 쿡페스트를 통해서 대내의 다른 그 도시에서도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식품 대전이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식품 대전과 NS 쿡페스트, 여기를 뭐 그 대한민국 식품 대전의 가장 큰 행사 중 두 개라고 꼽는데요. 아무튼 익산에서 열리게 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그 다음에 내년에도 NS 쿡페스트는 여기 우리 익산에서 열리는 겁니까?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익산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날 네. 저희들이 또 제가 축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최종 목표는 익산에서 식품 박람회를 여는 것이다.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식품 박람회까지 저희들이 발전시키자, 그런 지금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언론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그 NS 쿡페스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식품 대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는 농식품부하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가지고 AT에서 그 양재동에 있는 AT에서 하는데, 자,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식품기업 NS 쿡페스트도 마찬가지, NS 쿡페스트도 우리가 하림에서 열렸잖아요. 하림 그 퍼스트 키친에서. 네. 근데 우리 익산시에서 방금 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AT 같은 이런 그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대한민국 식품대전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NS쿠페스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식품대전도 우리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우리 익산에서 개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각종 전시나 회의, 컨퍼런스, 세미나, 방금 말씀하신 박람회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익산에도 우리 AT 같은 시설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물론 이제 수요 자체가 나중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익산이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익산역 복합개발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 글로벌 그 뭐죠 그 이름이 글로벌 식품관? 예, 지금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국제 비즈니스 센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거기다 짓는 것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것은 그런 행사들을 전부 다 거기서 개최를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국의 수출입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거기에 주어지는데, 그게 되면은 아마 그 모든 행사가 AT 붙지 않는 행사가 거기서 개최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008년도에 우리 익산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은 2017년도에 이제 그 끝났죠. 마무리가 되었고, 산업단지가 232만 제곱미터, 약 70만 평 규모로 만들어졌고요. 사업비가 5,535억 원. 자, 기대 효과는 매출액은 약 한 15조 원 정도로 처음에 잡았고요. 16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2만 2천 명 정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식품 클러스터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한번 그 살펴보니까요. 자, 한번 넘겨주시죠. 예. 식품 클러스터 관련 공약, 우리 시장님께서 2016년도에 3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식품 클러스터를 꼽았고요. 2018년도에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3사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서 일자리를 3만 5천 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올해는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 동부가 식품 산업의 수도를 천명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 한번 PT 한번 주시죠. 자, 그런데 자, 당초 기대 효과는 우리가 약 한 15조 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현황을 보니까 2,458억 원.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100%로 환산을 해보니까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업 유치는 160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123개가 계약을 하고 그 준공과 그 준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유치는 123개, 약 77%가 되었는데 매출액은 1.6%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자, 고용 창출도 한번 볼게요. 고용 같은 경우도 2만 2천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는 1,5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6.8%예요. 자, 당초에 목표, 기대치,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과는 달리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성과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왜 이렇게 성과가 초라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예, 우리 의원님도 이런 연구 보고서를 많이 보셨을 것인데, 이게 마스터 플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마스터 플랜에는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풀로 가동됐을 때, 100% 가동됐을 때 성과를 항상 제시를 해서 가장 좋은 숫자를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목표는 이렇게 높게 잡았는데, 실제 보면 이제 매출액하고 고용이 늦은 이유가 지금 이것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풀로 가동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국내 다른 식품 기업보다도 우리 식품 클러스터 입점 기업들이 5배가 이상이 높습니다. 5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풀 가동 됐을 때는 저는 저희 초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고용 인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갈수록 자꾸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자꾸 그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고용 인력은 당초 계획보다 좀 나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기업 유치는 좀 현재 거의 숫자대로 이제 돼 있습니다. 됐는데 그것도 123개 중에서 실제 가동하고 있는 데는 70군데밖에 안 돼요. 70군데인데 당초 목표대로 이제 160개는 충분히 유치가 될 것 같은데, 160개가 전부 다 입주를 해서 가동이 되고, 그래서 풀로 생산 능력을, 카파시티를 전부 다 가동시켰을 때, 그때는 뭐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그러면 그 기대치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상당 수준이 도달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70개가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당초에 우리 익산시에서 목표했던 어떤 그 진짜로 규모 있는 기업들이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개수가 채워진다고 해도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우리 이런 그 대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그리고 익산이 식품 도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진짜로 우리 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식품 도시로서의 그 위상과 대내외 활동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항상 우리가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한다고 이어서 식품 기업은 만들어지면 익산을 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전부 다 고부가가치를 하는 높은 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식품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은 식품 클러스터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은 꿈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 초기 한번 우리는 들어가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인식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까지 해서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대로 기능이 100% 발휘가 된다면은, 이제 국내 식품 기업들은 뿐만 아니라 또 해외 식품 기업들도 제대로 식품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익산으로 가야 된다 하는 날이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만간 오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익산시가 대표적인 식품 도시임을 1000명을, 대내외에 1000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식품 도시 익산,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품하면 익산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정부나 청와대 그리고 국회, 기업에 가서 이 부분 진짜로 부지런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식 자체가 익산이 식품 도시다라는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고, 이번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야심차게 발표하는 것이 푸드테크 산업도 중심지가 익산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그 행사장에서도 자료에도 보면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식품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익산으로 전부 다 모여줄 수밖에 없다. 초창기에는 식품 클러스터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돼가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하면은 익산 이코르가 될 수 있도록 아직 질문이 아직 덜 끝났으니까 하겠습니다. 그 발언 이따가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죠. 자, 우리 익산의 이제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산, 제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의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익산은 70년대, 80년대 지역 경제의 근간이었던 산업들이 보석과 석재와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인 지금은 보석과 석재, 섬유 마찬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석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고요. 시장님께 이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결혼식 때나 아니면은 그 본인의 부를 과시를 하려고 할 때 보석, 장신구들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도 명품백을 선물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그 본인의 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들을 명품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트렌드가 바뀌면서 보석 시장이 좀 위축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석재, 타도시 같은 경우는 석산을 개발을 해서 석재를 채취합니다.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아래를 지하를 채굴을 해서 석재를 채취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석재를 채취하고 나면은 평지가 되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채취를 하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재 산업도 지금 석재 건축석 대체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값싼 중국석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섬유 마찬가지입니다. 섬유 같은 경우도 97년 IMF를 거치면서 우리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쌍방울이 여기 익산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우리 전통 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 시장님, 익산시를 대표하는 수식어, 우리 익산시를 나타내는 이미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무슨 도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익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로서 집약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부속도시, 교통도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장경호 의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식품도시,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전통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타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자고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수종은 계속 저희들이 이제 발견해서 고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은, 기존 전통 산업도 이미 거기에 지금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은 방치할 수가 없어요. 네, 시장님, 그 제 얘기는 방치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신수종 산업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익산시가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방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언젠가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존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우리가 좀 대표적인 주력 산업으로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학교에 가든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자, 여러 가지를 잘하지 말고 한 가지를 특출나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많은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만 대표적인 산업을 하나 끌고 가야 그 다음에,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유명하지만 울산시 인구가 약 한 110만 명 됩니다. 근데 울산이 자동차로 유명하지만 다른 산업들을 안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 산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지금 그 보면은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이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는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걸까요? 글쎄요. 네,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니면 내외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굉장히 좀 추상적이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행복 아닙니까? 네. 행복에다가 거기 이제 품격이라는 말 두 개가 지금 합성어가 된 거예요. 품격이라는 것은 익산 도시에 이제는 시민들의 품격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기본 행복 추구권, 이것을 같이 보장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저런 슬로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시임 초기부터 저건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쓰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잘 몰라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일지 설명이 필요해서, 저는 제가 좀 아젠다를 좀 분명하게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일, 그냥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도시 네이밍.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천명을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식품도시 익산 하면
아, 익산하면은 식품으로 유명한 도시인가 보구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그냥 듣는 순간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시죠. 요거하고 금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고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제 BI, CI 우리 지금 네. 신청사 입적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만든 BI, CI를 한번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제 BI 예산만 통과를 시켜주셔서 BI라도 멋있게 한번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이제 울산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시장 규모의 약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를 보니까요. 그 해외 세계 식품 산업 시장 규모가 약 한 8조 달러인데요. 반도체와 정보 기술, 그다음에 철강을 다 합한 규모가 한 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합친 규모보다 식품 시장의 규모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수 시장 같은 경우도 통계해 보니까 우리 그 내수 시장 규모가 한 60조 원. 근데 자동차가 약 한 5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 국내 내수 시장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그 내수 시장의 규모도 자동차 시장의 규모보다 한 5배 정도 크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인류가 생존하는 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에요. 생존하는 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국가기관이 식품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두 개의 국가기관이 식품 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우리 시의 산업 성장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고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식품 산업이 익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대표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PT 그 전 거 네네 여기 됐네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국내 여행 패턴을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살펴보니까 1년 평균 한 약 5.4회 정도 네, 여행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연간 8일 정도 그리고 1회당 평균 여행 일수는 1.5일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그 통계를 좀 보니까요. 2016년도에 48만 명, 17년도에 60만 명, 18년도에 84만 명, 2019년도에 113만 명, 20년도에 102만 명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익산시는 2023년까지 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셨고 또 선포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은 방문객의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관광객들의 경제 유발 효과, 익산이 관광객들이 100만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사전에 이런 질문 요즘 줬으면 제가 잘 성실하게 준비해 왔을 텐데 지금 측석에서 지금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를 놓고 분석한 것은 없다고 그러고요. 금년도에 야행 소비지출 분석을 해보니까 관광객 1인당 9만 4천 원을 소비를 했다. 그 중에 이제 지역민은 3만 명, 관광객은 9만 명에서 평균. 네, 시장님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5만 5천 명 정도, 제가 5만 5천 원 확인해보니까 정도. 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경제 유발 효과를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관광객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관광을 통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용역을 생각입니다. 통해서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또 우리 그 500만 관광도시 선포를 하면서 체리형 관광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의 그 숙박 통계를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숙박업소가 185개 일반 숙박업소 기준입니다. 일반 숙박업소가 185개이고 레지던스 업소가 3개, 농촌 체험 요양마을이 10개, 농촌 민박이 28개. 근데 타 지자체를 한번 봤어요. 제가 일반 숙박업소 185개라고 했잖아요. 타 지자체의 일반 숙박업소 개수가 보니까 전주가 한번 넘겨주시죠. 전주가 738개, 그리고 군산이 297개, 순천이 375개, 여수가 842개, 거제가 1007개, 경주가 1144개입니다. PT가 안 넘어가네요. 다음, 예,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숙박이 굉장히 좀 적어요. 숙박업소의 개수가. 타 도시들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은 우리 이제 호남권에 있는 전주, 군산, 순천, 여수, 그리고 요즘 이제 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거제, 경주를 이렇게 예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뭐 5분의 1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관광지들에. 근데 우리는 500만 관광객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체류형으로 만들어 놔야지 경제 유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숙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일반 숙박업소 185개를 제가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익산역 앞 창인동 소재의 여관과 여인수 어딘지 아실 겁니다. 여기 약 한 30여 개가 있어요. 여기는 더군다나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185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동, 평화동에 약 한 90여 개. 시장님께서도 좀 전에 모텔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정적인 단어죠. 우리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면 자, 묵어갈 숙소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30개하고 90개, 185개 중에서 120개 정도를 빼면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숙박은 진짜로 터무니없이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2023년에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체류형 관광 기반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 앞으로 숙박 문제에 대한 대안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숙박 문제 대안이라 하기보다는 체류 관광객을 늘리는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숙박은 민간이 자동적으로 관광객 오면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이 관에서 인위적으로 저것은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들고 나온 게 야간 경제, 야간 관광이다. 그래서 지금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속 좀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간에 관광을 오면은 자고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도 이상적인 그 관광 모델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니, 일단 군산이나 전주 한옥마을에서 낮에 관광을 하고 저녁에 익산의 야간 관광을 보기 위해서 저녁 익산 와서 익산에 자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는 모순이 있어요. 그런 모순이 패턴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관광 자, 모델을 만들고 있다. 모순이 있습니다. 예, 예. 체류형으로 가려면 예. 야간 관광하면 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럼 숙박이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있어야겠다. 제가 시장님 그 제안도 해보려고 해요. 이걸 뭐 그 예, 예.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예, 예. 물론 이제 민간 영역에서 합니다. 근데 시장님께서도 그 보도자료에 내셨어요. 숙박을 하게 되면은 지원하겠다.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들에게 15,000원의 숙박비를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수학여행, 현장 학습 단체 학생에게는 1인 최대 5,000원까지 숙박 및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숙박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죠. 숙박은 체류형 관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도심이나 이런데 그 비어 있는 여관들, 그 다음에 모텔들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자, 여관이나 모텔들 같은 경우는 여인숙이나 여인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여관 같은 경우는 목적 건물이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여관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민간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부서나 이런 데서 좀 제한을 좀 한다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어려우니까 문을 닫고 폐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보내준다라고 하면은 이 숙박업들도 앞으로 좀 활기를 띨 거다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우리 시장님 개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하. 네. 예, 보통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예. 자, 개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줄여서 이렇게 개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도미토리라는 단어도 생소하시죠? 도미토리도 이런 게스트하우스 여행객들이 묵는 숙소인데요. 단체로 이렇게 묵는 숙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따로 가서 묵는 게 아니라 뭐 방에 침대가 한 4개, 5개씩 있고 거기에서 개인들이 여행객들이 혼자 오거나 둘이 오거나 했을 때 그 방에 이렇게 좀 저렴하게 중저가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리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런 공간들도 우리 익산 도심에 비어있는 공가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비어있는 여관들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 그 숙박시설들을 좀 많이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벌써 약 한 7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 다이롬 카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익산시 의회에서 지역 화폐 연구회 연구단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이롬 카드가 시민들에게 진짜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고 가입자 수가 약 한 19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 화폐 연구회에 그때 우리 유재구 의원님, 그리고 김경진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저까지 포함을 해서 6명이 쭉 그 지역 화폐의 지속 가능성, 앞으로 고도화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최종 보고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받는 그 다이롬 카드 지역 화폐 기능으로서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다이롬 안에 19만 명 정도가 지금 벌써 그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롬 자체를 그 통합 그 플랫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이롬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이롬 카드, 다이롬 택시, 앞으로 다이롬 배달, 그 다음에 시민들이 뭐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앞으로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부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좀 그 감안을 하셔서 다이롬 카드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연구 모임에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얘기는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이롬 카드를 많이 활용을 그 시민들이 하잖아요. 다이롬 카드 수수료 문제도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이롬 카드 수수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이롬을 통해서 활용들을 많이 해서 시비들이 많이 또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국비, 도비까지. 근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활용을 잘 합니다. 근데 매장에 있는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혜택들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카드가 뭐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 다른 카드를 대체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이롬 카드 수수료를 얼마 정도나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지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지원액이 약 한 32억 그 도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2021년도에 33억, 2022년도에 33억. 근데 여기 기준은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에요.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 3억 원 이상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40억에서 50억 정도 시민들의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가게 되면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제 다이롬 택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다이롬 택시는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이롬 택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장거리 이동 고객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그리고 젊은층 유입을 위한 포인트 적립의 확대, 그리고 일방적 배차 취소와 근거리 배차 시스템 구축, 그리고 택시 랩핑을 통해서 다이롬 택시와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 예산안에 택시 랩핑 비용 5,500만 원은 계산이 되었어요. 근데 나머지 비용들이 아직은 뭐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네, 다이롬 택시가 지역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식품도시 건설, 그리고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다이롬 카드의 고도화 방안, 다이롬 택시의 활성화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보다는 제안들을 많이 했으니 우리 시장님께서 꼭 신경 써서 염두에 두시고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하나하나가 조속히 개선되고 실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